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라이브 포럼 서정덕입니다. 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엔진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출 동력이 꺼지면서 경제 역성장 우려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년도 수출 상황 걱정입니다. 빨간불 켜졌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산업 전반을 리셋해서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조선, 기존의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전, 방산, 건설 인프라,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이러한 신산업을 수출 천병으로 육성하자라는 거겠죠. 센 라이브 포럼에서는 각 산업군 상황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진단하고요. 해법을 찾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서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오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쭤볼게요. 수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지금 굉장히 무색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은 넉 달 연속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반도체 혹한기다. 요즘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굉장히 무서울 지경인데 우리 기업들의 현재 상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군별로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75%인데요. 우리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봉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번 4분기에 83%가 같은 작년의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고 하이닉스는 이번 4분기에 마이너스 1조 적자입니다. 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8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예. 이와 같이 한국의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다음으로 석유화학도 세계 우리나라에서 수출 품목 1, 2위 정도 되는데 석유 가격이 최고 70%까지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예. 있고 또 석유가 70% 가까이 가격이 오르면서 예. 큰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은 원유를 100% 수입해서 세계 최고의 정제 능력으로 항공유, 휘발유, 등유 이렇게 석유를 분해해서 또 수출 품목 우리나라 1, 2등이 바로 예. 반도체와 석유화학인데 그렇죠. 이렇게 석유화학도 큰 위기를 겪고 있고 조선업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특수선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업에서도 중국의 굉장히 거센 파도가 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나 석유화학을 진짜 우리나라의 과거에 같이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 최근에 정부가 며칠 전이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예. 미국과 대만이 25%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6%에서 겨우 8%를 올렸습니다. 법인세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7%입니다. 지방세. 예. 근데 겨우 1% 낮추었다. 전 세계 평균이 21%고 미국이 21%입니다. 싱가포르가 17% 정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렵다. 정부가 말로는 기업을 돕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반도체 세액 공제 겨우 8%, 미국과 대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중국은 10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인세도 미국과 대만 21%, 20%인데 겨우 1% 낮추어서 이제 26%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한국의 각 산업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나가던 지금 산업들도 굉장히 맹추격을 당하고 있고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여쭤봤으니까 김태준 연구원께 건설업계를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았죠. 예, 좋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분위기가 거의 뭐 180도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건설 기업들의 해외 성적표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최근에 해외 건설 성적표는 솔직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2014년도에 약 600억 불을 상회하던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는 최근 약 300억 불로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예. 이 원인이 뭐냐면은 2010년대 초반 해외 시장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중동 지역의 시장이 급감했던 게 원인인데요. 네. 2010년도 이후에 셰일가스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는 점차 하락하였고 네. 2016년도 이후에 60억 불이 깨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산유국들의 재정이 더 안 좋아졌고 발주 물량이 많이 취소된 상태였죠. 네. 이게 2020년에 이제 60불로 회복을 하였고 작년에 이제 약 10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조금 하락해서 70, 80대에서 움직이고 80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 산유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불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해외 발주가 좀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2년 사이에 발주가 많이 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그 6개월 동안의 그 성적을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를 하였고 네. 그다음에 롯데케미컬이 인도네시아에서 조성하는 석유화학 단지에 롯데건설이 시공을 하면서 최근 이렇게 중동과 인도네시아 같이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부활되는 조짐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일머니가 옛날처럼 잘 돌지가 않다 보니까 반토막이 나 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결론적으로 뭐 지금 들어보면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 교수님,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근데 대한민국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진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예. 코로나 때 미국이 풀었던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했죠. 예, 수출과 수입이 사람들이 생산과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미국이 전 세계 6조 달러를 풀었는데 미국의 물가가 9%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연준은 물가 수준을 2%로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에 불린 달러를 이제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지금 4.5%까지 올랐고요. 예. 내년에는 최고 5.5%까지 올리고 2024년에는 최고 6%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연준은 물가가 2% 될 때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사오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면서 석유 가격이 최고 70%까지 올랐다. 예. 세 번째는 우리 중국의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이 확산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33%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네네. 15%는 미국입니다. 일본은 4위로 6%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을 포함해서 한국 수출은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세계의 공장이 좀 멈춰가면서 예. 굉장히 크게 식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 세계 경기 위축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대가 75%로 세계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예. 중국, 미국, 그다음에 독일, 일본, 예. 그다음에 한국일 정도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렇게 세계에서 수출과 수입이 멈추게 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우리나라가 GDP로 기준하면 세계 9위의 강국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라. 최근에 저희 대학에서도 중국의 학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일변도로 했던 정책을 이제는 다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들도 전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12%가 세계 평균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 12%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3배 이상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국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제 변화의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건설 기업도 한번 여쭤볼게요. 김 연구원님, 이게 올해부터 해외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긴 한데 여건 자체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어디서 기회를 좀 모색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회를 모색한다면 지역적인 것과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분야로 갈지를 네.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6개월간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그다음에 중동 지역인 사우디,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 그나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공정으로 분석해서 보게 되면은 발전소, 정유 공장 같은 산업 설비, 그다음에 기타 토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중심으로 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자, 산유국의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유국들이 최근에 약 5년 동안 유가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다시 유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산유국들이 준비하는 것들은 보통 어떻게 산업 구조를 변화할 것인가, 고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아무래도 산업 설비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중동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프로젝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주거 지역을 구성하는 더 라인, 그다음에 리조트인 이제 트로제나, 그다음에 이제 산업시설인 옥사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나마 말이 적고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옥사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도 그렇고 다른 산유국들도 역시 이러한 산업설비, 그리고 산업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목, 여기가 일단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후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건축 분야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은 지역적으로도 잘 나눠서 조금 이제 경계를 어느 정도 두고 네. 접근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가능성은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요즘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게 역사하고는 조금 이제 괴리감인데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원래 태종 이방원인데 그래서 네. 뭐 아이들 교육에 이래도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조선업 그리고 이제 방산 이쪽이 올해 좀 핫했어요. 산업계에서도 그리고 이게 반짝 핫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꾸준히 갈 만한 산업이고 조선은 큰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 뭐 내년에 어렵다고는 하지만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때요? 내년도 지금 조선이나 방산 쪽도 계속 괜찮을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뭐 방산업은 굉장히 이제 계속 호황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에는 한 2월 그게 예. 종식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원래 방위 산업으로 수출한 금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세계 순위로 따지면 세계 5위 정도 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기 나라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탱커, 자주포, 경공격기를 네네. 약 한 20조 원 가까이 엄청나게 사갔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 효자 상품이 지금 방위 산업이 되었다. 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강국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고 또 미국과의 무기 호환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무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 선두 국가거든요. 예. 반도체, 메모리 세계 1등이고 또 I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방위 산업에다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조선업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호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선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뭐 LNG선 이런 거. 예, 맞습니다. LNG선, 액화천연가스 예. 이런 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선박은 중국에 뺏기더라도 예. 고부가 가치 산업 선박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방위 산업과 조선업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업 국가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선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참 1등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게 참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텐데 교수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45%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 유출된 것이 유입된 거에 3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가 미국이나 베트남, 중국으로 계속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인세가 세계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1% 낮추었지만 지방세를 포함하면 26%고 미국은 21%, OECD 평균이 다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이 싱가포르는 17%다. 예. 대만도 20%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액 공제 비율, 그저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는데요. 겨우 8%입니다.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만약에 1조 원, 10조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예. 8천억 정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네.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지금 현재 중국은 100%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미국과 대만은 25% 해줍니다. 네. 정부의 원안은 원래 여당에서 제안한 건 20%고 야당에서는 10%를 해달라 이렇게 조정했는데 예. 기획재정부가 2조 7천억의 법인세가 감소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반대를 한 거죠. 예, 정부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예. 대통령실과 이게 정부가 이게 엇박자를 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가 최소한 미국과 대만 수준의 세액 공제율을 낮춰라. 정부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세액 공제 비율을 미국과 대만 수준으로 못 낮춘다 그러면 계속 우리나라 기업의 유출만 일어날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예.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입니다. 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전부 다 세계 1등이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호주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도입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이는 돈의 10%를 기존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강남역에 택시를 못 잡는 이유는 택시를 몰아야 되는 분들, 60대, 70대 분들 택시를 몰아야 되지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분들은 다 택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최고의 장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를 살려라. 그러면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도입을 하고 거기가 벌어들이는 돈의 10%를 기존 택시 산업을 발전해서 써라. 예. 그래서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이 가장 선두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과 상생을 시키고 함께 발전을 하도록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는 좋은데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용을 좀 하자. 그리고 엇박자 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거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준 연구위원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긴 한데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해외 어닝 쇼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주를 성공했어요. 수익이 나야지 지금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현황이 좀 궁금하고요. 진짜로 그런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같이 여쭤볼까요? 일단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봐야 되는데 예. 가장 큰 선진국은 일단 중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쟁력 중에서 이제 기술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2년 전에 6개월 차이가 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상으로 봤으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와 같은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훨씬 더 잘하는 분야들도 있고요. 근데 원가 경쟁력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원가로 경쟁력을 붙게 되면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 또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터키가 굉장히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수준으로 우리가 단순히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터키에 이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약 수주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건설을 수주를 하고 적자를 보는 이제 승자의 저주에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봤을 때는 원가 우위가 아니고 차별화 우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 우위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직적으로 저희가 원가를 줄일 수만큼 줄이기는 하되 절대 이익을 보는 수준에서까지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IT나 아니면 자동차나 여러 제조업과 연계를 한다면은 터키나 중국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단순하게 원가 중심으로 경쟁을 하는 곳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런 차별화 우위가 가는 곳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닝 쇼크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업체들끼리 과당 경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호주 같은 경우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서로 한국 기업끼리 비딩을 시키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고 결국에는 수주를 했던 이제 회사가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네. 했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좀 뭐 공사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기업들 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공동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재산 깎아먹기 같은 네. 경우에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예. 궁금한 게 아까 건설과 함께 IT나 자동차나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는 것들과 함께 좀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차별화 우위가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궁금한데. 일단 최근 해외 건설에서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해서 ESG가 같이 들어가는 예. 상황입니다. 이런 ES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IT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IT를 활용하게 되면은 모니터링이나 이제 통제 체계가 같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한국의 이제 IT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 팩토리까지 뭐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도 있다시피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최근에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저희 IT 기술이 세계에 많이 홍보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IT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타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와의 연계가 이제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경우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아직 ESG 경영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일부 대기업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외 쪽에서도 이런 요구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설 산업 내부로만 이런 ESG 경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진출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꼭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연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인데 이거를 이제 발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이미 늦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산업 간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 뭐 발주가 유력시 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민끼리 먼저 업체들끼리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산업과 연계를 하고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제 산유국들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 교수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만나본 우리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도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라고 여기까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법을 바꿔야 된다. 법인세는 최소한 세계 평균으로 낮춰야 되겠고 우리가 21%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21%, 그다음에 투자세액공제 세계 평균 미국과 대만이 25%이기 예. 때문에 8%를 최소한 25%로 미국 수준을 낮춰라. 좀 정액시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이 외국인들 투자를 끌이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경영상의 어려움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한 나라고. 예. 최근에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아마존, 테슬라까지 대규모 인원을 감축해서 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탄력적인 노동 정책이 아니라 아주 경직적인 노동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뭐 노조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안전운임제나 화물차 파업이 있어서 한 4조 원 정도 우리나라가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이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 정책을 이제 유지했고 최근에 또 안전운임제가 이제 일몰제를 연장할지 안 할지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 경제학자의 3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200만 원 가까이 되게 되면서 청년이나 노인들이 더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한 달 급여가 22만 원입니다. 예. 이분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이분들은 폐지를 줍지 않고 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저임금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이것을 200만 원 정도에 묶어두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는 노인들이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도 없고요. 금융 관련 세제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 배당세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세도 하나도 없고 정권거래소 0.2%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0.25% 정권거래소도 높고 배당세 있고요. 예. 투자 소득세 다 있습니다. 양도세도 있죠. 예, 양도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상장 기업의 35%가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1%도 안 된다. 예. 중국의 몇 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했다가 대부분 망했습니다. 먹튀했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에서 결제가 세계 9위 정도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0.1%도 안 되고 세계 30위권이다. 제조업은 세계 9위, 5위고 GDP는 세계 9위라 되는 우리나라가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국은 금융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노동정책, 투자세액 공제 등을 세계 평균 정도로 맞춰줘라. 그다음에 금융을 정부가 정말 육성해야 됩니다.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정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바꿔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쉽진 않겠는데요. 김태준 연구원께도 여쭤볼게요. 해외 건설 분위기가 올해 결국엔 달궈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내년부터는 성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부도 원팀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절실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건설업체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창출해야 되지만은 정부의 역할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제 팀 코리아 같이 타 산업과 연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자리만 마련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연계를 하였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야지 예. 기업들이 동기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소시엄 구축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무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현지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많은 우리나라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범정부 차원에서의 뭐 프로젝트 지원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ODA 사업을 하면서 개도국을 가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 한국이 개도국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터키와 직접적으로 원가 우위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개도국과 이제 유지를 하고 어쩌면 이제 수직적인 협력 체계를 개도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이 연계를 한다면은 원가 우위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하고 있는 ODA 사업들을 단순히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해외 진출 쪽으로 지원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저희 해외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픈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 지금 해외 건설이 근데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는 네. PF 부분도 그렇고 신용등급 지금 동부도 그렇고 강등당하는 네, 네.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금 융통에다가 현금 확보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전망이 좀 암울한 것 같은데 네, 그 네. 부분은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정부 쪽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라고 이제 얘기를 레고랜드 하고 빨 예. 예. 껐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 꺼진 건 아니고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자금 조달은 계속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예.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거는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그다음에 건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정부가 취하는 대책들을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PF에 대한 불신도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예. 뭐 안 좋은 사업장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좋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건설업이 차별을 받는 거는 좀 분위기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한 가지만 교수님께 여쭤보고 좀 없는 질문인데 끝낼게요. 이게 저희가 대기업만 얘기하고 지금 국가적인 산업만 얘기했는데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일반 서민들의 다중채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내년도에 좀 전망이나 그로 인한 내년도에 암울한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필요하죠. 예. 우리는 이제 9988이라고 해서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상장 기업의 30%가 은행 이자를 못 낼 정도니까 네. 중소기업은 50%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뭐 DSR 규제부터 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 조달이라든지 은행 이자 비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은행이 지금 현재 연 20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보통의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은행의 이익을 더하는데 예. 이 가상금리 비율을 좀 낮춰라. 뭐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은행은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도 은행에 좀 얘기 좀 해야 되겠고 은행도 자율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가상금리 부분을 좀 낮추어서 예. 좀 중소기업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만 다시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을 위하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산업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뭐 건설 그리고 뭐 중소기업까지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리셋 시대에서 금융산업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죠. 그레이트 리셋 시대. 리처드 플로리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2011년 처음 내놓은 이 이론은 지난 2020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다시 제안하면서 유명해진 용어입니다. 경제, 사회교육, 노동 등 모든 부문을 재편하자는 건데 그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 시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론적 용어로만 남을 줄 알았던 이 개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경제 용어로 완전히 굳혀졌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자유개방을 꿈꿔왔지만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은 이제 자국의 이익 혹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권을 향해 그레이트 리셋을 대비하라는 주문은 이제 현실화되는 중입니다. 저금리 덕택에 풍부했던 유동성이 일궈낸 경제는 부채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내년에는 정점에 달할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됐습니다. 내년 금융권은 또다시 위기 관리나 위기 극복 능력을 요구받을 겁니다. 이 극대화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재편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리셋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전체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센 라이브 포럼에서는 리셋 시대에서 금융산업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센 라이브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해부터 그레이트 리셋 시대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뭐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서 금융산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죠. 풍부했던 유동성 공급,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찾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멈춰섰고요. 내년도에는 금리가 또 얼마나 뛸지 모르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내년을 리셋 시대라고 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셋, 산업을 다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는 위기, 리스크 관리, 이 와중에 이제 위기에도 변함없는 금융이 될 수 있는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과 우리 금융산업을 진단하고 리셋 시대를 대비해 어떠한 방향이 필요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정확히 따지면 2년하고 9개월이 지났고요. 네. 이제 코로나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금융산업도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는데 팬데믹이 바꿔놓은 제도나 흐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이제 비대면 비접촉 거래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86.8% 정도가 이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이러한 비대면 거래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중장년층까지도 비대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비대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쇼핑 등에서 온라인 쇼핑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간편 결제라든가 간편 송금 등이 이제 성장을 한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이제 분야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제 빅테크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이 산업과 기존 금융업들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한 이제 이러한 비대면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또한 이제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요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확실히 이제 그 이전 시대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한마디로 증권 계좌 만들 때도 다 비대면으로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면 끝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워낙에 이제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필요성도 커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예금 대출 결제 전통 금융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것들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금융 서비스가 나올지 혹은 어떤 금융 서비스가 시장을 향후에 주도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존에 이미 이제 보급화되어 있는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각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증권, 그다음에 카드라 이런 신용 거래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제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제 자산 관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요. 그걸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업무들이 앞으로는 이제 보편화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팬데믹이 바꿔놓은 게 디지털 금융 환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디지털 영향력이 뭐 커진 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앞으로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인터넷 은행에 성공적 안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뭐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구라고 하면요. 앞으로 이러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도입이라든가 어떤 기술 진보들은 점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기계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챗봇이라든가 이런 이제 콜센터의 새로운 기능들이 도입이 됐지만 사람들은 이제 0번을 눌러서 이제 상담원을 통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기계적인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말하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는 상당히 제한적인 금융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다양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자동차 보험의 판매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에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도 가입은 쉽지만 사실 대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심사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온라인에서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 특화해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이제 상당한 기대를 품고 설립을 했습니다. 뭐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이제 토스도 그렇고 이제 설립을 했지만 그러한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존 은행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시장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인터넷 전문의 과거에도 사실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실패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때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규모도 워낙 작고요.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도 요구불 예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금 조달 면에서 코스트도 상당히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자신들이 이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고유의 분야가 그 고유의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 한계점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죠.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내년에 리셋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 네. 금융 환경이나 금융 산업에서 바뀌잖아요. 또 네. 뭐 매년 바뀌니까요, 이거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빠르게 먼저 바뀔 것으로 교수님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산업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테이킹, 이제 위험 관리 업무입니다. 이제 위험 관리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자산 측면하고 이제 부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부채 측면이란 것은 이제 예금자나 아니면 자산을 이제 맡기는 사람들, 예탁자들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마이데이터 얘기를 제가 잠깐만 드렸는데요. 예.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한 고객들의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쇼핑을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한 정보, 이 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 생활 습관이랑 여러 가지 모든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향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채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측면에서는 이제 대출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가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을 실시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업종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개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출이 안 나갔던 고객들한테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금융에서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대 마진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도 막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금융의 특성이 이제 예대 마진으로 높은 뭐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좀 바뀔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상황이란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는 이제 무기가 있고요.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싼값이라는 것은 이제 여타 경쟁 상대들 아니 상호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2금융권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시중의 제2금융권에서 자금이 도달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예금 금리를 이제 낮춰라 그런 요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은행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지배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대 금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다른 플레이어,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까지 시장에서 접해보지 못한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그것도 정보를 가지고요, 보다 우위의 정보를, 소위 말해 거래 정보라든가 이런 것,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경쟁에서 충분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위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위기로 이제는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부분도 계속 금융에서 나오는 필수 단어잖아요. 규제를 지금 해소를 해야 된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좀 선행적으로 규제 해소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7월 달에도 이제 각 협회의 관계자분들이나 관련자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죠. 그렇죠. 7월 달에. 그런 것처럼 이제 당국들도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 뭐 업종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건조성에 관한 규제들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 내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 그러면 과연 그것들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경험처럼 과거에 뭐 2011년 카드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뭐 이제 2011년 이제 저축은행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카드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약간 좀 어렵게 되면은 보다 더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제적으로 규제한다는 그런 이제 명목하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행동들을 과다하게 제어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규제를 이제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급변하게 규제를 이제 적용시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국가주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제도, 금융법 이런 거에 대한 뭐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EU는 2020년에 법을 만들었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금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예. AI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 기존의 법에서는 사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법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국제적으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 하나의 기구로서 이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각국에서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시기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센 서울경제TV 특집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라이브 포럼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올해가 이번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